안녕하세요. 과학도 장실기입니다. 여러분, 불의 골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불의 골이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데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국의 서수 울산 등지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과학톡에서는 지진 발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지구촌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지진과 화산에 대한 보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요즘 지진이 정말 많이 늘어난 건가요, 실제로 박사님? 지진이 최근에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면 작년 2015년이죠. 12월 22일에 익산에서 당시 기상청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었고요. 그 이후에 불과 최근 7월 5일에 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상당히 지진 학적인 관점에서 짧은 기간입니다. 8개월여 동안에 규모 3.9 이후에 5.0의 지진이 발생했었고요. 그 사이에도 내륙에서 지진 몇 회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진 현상이라는 것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과는 달리 그 규모 자체는 크진 않습니다. 동일한 재현주기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크지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그 국외의 미국 또는 일본, 대만이나 그런 지역과는 달리 중약진 지역에 해당되고요. 그런 지역들은 강진 지역이다 보니까 지진이 발생하는 어떤 크기도 크고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 그런 것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지진이라고 하면은 약한 지진은 사실 사람이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느끼는 지진 우리 김명수 박사님께서는 느껴서 보셨을 것 같아요. 글쎄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지진을 별로 느끼지는 못한 것 같아요. 가끔 창문이 오르릉쾅 하고 하는 정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진 때문인지 또는 비행기가 초음속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랬던 건지 모를 정도로 잠시 스쳐가는 그런 경험은 있지만 실제 지진으로서 내가 피해야 되겠구나 이것까지는 못 느껴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지진 경험을 우리 이석봉 대표님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일본에서 오래 계셨잖아요. 그때 어떠셨어요? 1년 있었는데요. 여튼 일본 있을 때 그 밤에 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들고 그랬었는데 일본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가구라든가 이러한 일단 집안 내 것들을 고정을 굉장히 많이 시키거든요.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 거의 불의의 시각에 이게 찾아오니까 그렇게 찾아오는데 그 정도가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큰 지진이 왔을 때는 건물이 무너지고 어떤 집안에 있는 가구가 다 흔들리니까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경계를 하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 사람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최 박사님께서는 여기서 제일 오래 사셨으니까. 근데 저도 사실은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냐면 물론 이제 지진이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생긴다는 이런 보도가 있는 것도 좀 불안하긴 하지만 최근에 그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아파트를 질 때 지진에 대비해서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게 적용이 돼서 지금은 아파트 질 때 건물을 질 때 이제 내진 설계를 해서 질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오래된 건물들은 사실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제화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진 설계가 안 된 집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참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네, 여기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지진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이제 더 한반도 쪽으로 더 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저희 안전한 건가요, 박사님? 아까 몇 가지 우리 관심 사항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불의 고리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4월이죠. 4월에 구마모토 지진. 그 구마모토 지진 같은 경우는 크게 지진을 판경계 지진하고 판내부 지진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구마모토 지진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판내부 지진입니다. 예를 들면 판경계에서 가까운 판내부에 있는 지진이고요. 우리나라는 그 판경계에서 가까이 있는 판내부에 비해서 더 안쪽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겠지만 구마모토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진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되고, 그 얘기는 동일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빈도를 가정해 봤을 때 발생할 규모 크기는 판 경계에 가까이 있는 판 내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고요. 그리고 그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지진, 보통은 규모 5.0 이상을 우리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지진을 보게 되는데, 규모 5.0의 지진이 내륙에서 발생했었다면 이번에 그 울산 앞바다 지진도 피해를 유발했겠죠. 다만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내륙에서 좀 먼 거리, 10km 정도, 아니 우리 내륙에서부터 먼 거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피해를 발생하지는 않았던 상황이고요. 과거에 내륙에서 규모 5.0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관측을 시작한 지 이제 30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그 30년 동안의 지진 발생 추이는 어떠한가요? 이번에 울산 앞바다 지진이 규모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규모 5위에 해당됩니다.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규모 5위라고 그러면 뭐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불행한 측면에서 봤을 때 규모 5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르는 지진들도 존재할 수는 있거든요. 다만 이제 공식적으로 1978년 기상청에서 관측한 이래로 역대 5번째인데 최대 규모의 지진은 5.3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뭐 5.1대, 5.2대 지진도 있었고 지금 이번에 5.0 지진이 있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번 지진 규모 5.0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규모 5.0이나 5.3을 관측하기 이전에 과거 역사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기록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그러한 측면을 봤을 때는 뭐 학자들마다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왜냐하면 역사 기록이다 보니까 일부 학자들은 뭐 더 높게 보시는 분도 있고 일부 학자들은 더 낮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체로 규모 6.5 정도의 지진이 우리나라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좀 지배적이고요. 규모 6.5 정도라고 하면 아마 우리가 경험을 못 해봐서 그렇지 상당히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이죠. 작년에 그 대만 남부에서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당시에 규모 6.3 정도 상응했을 텐데 일부 대만 같은 경우 비교적 내진 대책이 잘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물들은 크게 붕괴가 되고 일부 시설물은 안전했는데 그거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측면에서 똑같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얼마만큼 내진 대책을 세웠고 얼마만큼 성실 시공을 했느냐에 따라서 피해가 발생하고 안 하고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건물이 늘어나면서 지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에 규모 7 정도의 지진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는 이제 높은 건물이 없으니까 혹시 그때는 피해가 조금 덜했을까요, 박사님? 우리가 보면은 저도 이제 최근에 이 프로그램 때문에 조선왕조 실록에 들어가서 딱 이제 지진이라고 쳐봤어요. 그랬더니 한 2,000개 이상이 쫙 나와요. 조선시대 때 것만. 그러면은 그 당시에 왜 지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았느냐면,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뭐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뭄이 든다든지 또는 무슨 뭐 해성이 떨어진다든지 하면은 왕조가 바뀔 징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이런 관측을 무척 자세하게 했던 거예요. 뭘 지금처럼 그 정확한 어떤 관측 장비는 없었겠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렇게 많았었는데 제 생각엔 차라리 그때가 피해는 더 적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높은 건물이라는 건 탑밖에 없으니까 탑 근처에 뭐 사람들 잘 안 살으니까 문제는 없을 테고, 집에 뭐 우리 초가집 같은 거 뭐 허물어져 봐야 뭐 크게 피해는 안 입을 것 같은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지진이 일어난다면 지금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는 이런 그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홍수든 지진이든 이제 피할 수 없는 재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진이 왜 일어나는지 어떤 원리인지를 알아야 이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손 박사님, 지진은 어떤 연유로 일어나나요? 지진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만약에 지진이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 한반도도 생겨나지 않았을 테고 우리가 지금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지구는 이미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표의 얇은
이게 얇다라는 게 말이 얇은 거지 굉장히 두껍죠. 그 얇은 지각 판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지각 판들은 큰 판과 그 내부에 작은 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 판들이 서로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경계에서는 반드시 아시다시피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충돌이 발생하다 보면 어떤 판은 밑에 깔리고 어떤 판은 위에 존재하고 그러한 판 경계뿐만 아니라 판 내부에도 여러 가지 작은 판들도 존재하고 그 안에도 지각 안에 엄청난 주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주름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단층입니다. 그래서 판 경계에서 쌓인 에너지들이 판 경계에서만 해소되는 게 아니고 판 내부까지 전달이 되고요. 판 내부에서도 그러한 여러 가지 주름들에 의해서 응력이 축적돼 있다가 순간적으로 응력이 해소되면서 진동이 발생하고 그 진동이 바로 지진파 형태로 우리 주변의 땅으로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 땅이 적당히만 해소되면서 그렇게 우리한테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우리가 아는 그러한 그 주름들, 그 단층들이 어떤 크기냐에 따라서 큰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작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진도가 5.0이 넘으면 이제 피해가 오기 시작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5.0이 올 때 지진파는 한 가지 종류만 오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종류가 오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자연 현상이라는 게 간단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흔히 얘기하는 지진파가 발생하게 되는데 앞에 굉장히 처음에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 세상에는 온갖 잡음들이 있습니다. 그쵸. 낮은 잡음 수준으로 움직이다가 지진이 발생하면서 앞에 피파라고 하는 부분 그게 들어오게 되고요. 피파는 그 물질 측면에서 봤을 때 유체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지진 발생하게 되면 우리 내부에 그 핵이 액체 부분도 존재하게 되는데 액체를 통과하던 데서 피파가 먼저 도달하게 되고요. 또 가장 빠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에스파라고 하는 부분은 진동이 전파되면 그걸 옆으로 막 흔드는 지진파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에스파가 들어올 때 우리가 큰 진동을 느끼고 또 큰 피해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설물들은 지표면 부근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스파에 이어서 바로 수반되는 표면파가 있습니다. 표면파는 마치 지표면 부근에서 굉장히 크게 이제 땅을 굴리는 듯한 그러한 파인데 그러한 파들이 다 서로 그 연달아서 존재하게 되고요. 그러한 특성상 그러한 파들을 정확히 분석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그것들을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을 하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지진 대책을 세우는 몇 가지 지진 조기 경보나 지진 대응 체계 그런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전문가들 분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사실은 저는 걱정이 더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판처럼 이렇게 떠 있지 않습니까? 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외부적인 힘이 가해지면은 사실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불행하게 또 그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의 그 양지강 상류에다가 그 산사댐이라고 해서 세계 최고의 댐을 쌓아놨다. 그러니까 이게 그 물을 엄청나게 이렇게 세계 최고의 댐을 쌓아서 가두게 되면은 거기에 무게가 증가가 되면은 이 판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런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한반도에 어떤 그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옛날보다는 더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비전문가로서의 말씀 오히려 더 전문가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걸 흔히 우리가 정의할 때 자연 지진이라고 하는 것과 인공 지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자연 지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다만 인공적인 영향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지진이라는 게 어떠한 지각 내부에 어떠한 응력 조건이 평형이 깨졌을 때 발생하는 건데 그러한 평형이 깨질 수 있도록 어떤 인위적인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산사댐이나 그러한 대형 인공 구조물에 의한 오버버든 압력이죠. 위에 상부 제하 압력이 커짐으로 해서 그동안 안정했던 내부의 어떠한 작은 균열 내지는 작은 단층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건 물론 맞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정확히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지진이 발생하면 오히려 추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러한 영향 요인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개발에 의해서 발생된 지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탄광 활동 그리고 최근에는 지열이나 아니면 셰일가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압력을 주입하거나 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사용 중에도 발생하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발생하지 않아도 될 만한 지진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오히려 큰 규모는 아니고 그런 작은 규모의 지진을 이용해서 우리가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전에 우리가 개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지 않을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진학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분석이나 그런 부분도 현재 더 수반되는 부분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울산과 부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 냄새 그리고 죽은 개미떼, 심해어들이 발생하면서요. 무서웠어요. 사실 보도가 연일 보도되면서 굉장히 무서웠고 부산하고 울산에 사시는 분들은 훨씬 더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런 전조들로 민간에서는 이제 지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떠돌고 있는데 이 얘기가 맞나요? 지구를 모두 다 안다 그러면 당연히 예측할 수가 있겠죠. 다만 지진 전조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어떤 한 가지 현상을 토대로 지진을 예측을 한다는 건데 최근에 어떤 기상 일기 예보조차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환경 변화 내지는 뭐 기후 변화 때문에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 매개 변수들 더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울산 지진 이후에 부산하고 울산권 일원에서 가스 냄새 그리고 때마침 그 바닷가에서 개미떼들 이동 같은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파장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정확히 지진의 전조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지진 전조 현상을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조차도 어떠한 지진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지진 발생하고 나서 그 결과를 역으로 추정을 해서 발생하고 나서 추정을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의 요소라고 얘기할 뿐이지 그 단적으로 어느 하나를 가지고 며칠 후 또는 몇 달 후, 몇 년 후에 지진이 발생한다라고 국내에서는 얘기하기 어렵고요. 해외에서 일부 시범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있습니다만 그거 역시 굉장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현을 했고요. 그 재현이 비교적 원만하게 몇 달 후에 지진이 발생했던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 예지 또는 지진 전조 현상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로 풀어서는 얘기할 수 없고요. 굉장히 복잡한 또 그중에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지진 예보가 이제 측정해서 정확하게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빨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기 경보 시스템, 조기 경보 체계를 잘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마 우리 선 박사님이 하시는 그런 그 지진 우리가 지진계를 설치하고 측정하는 이유가 빨리 지진이 발생했을 때 빨리 조기 경보 체계를 발동시키는 게 그게 아마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보 체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진 한 번 일어나면 굉장한 큰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전조 현상 같은 게 이렇게 크게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 이런 전조 현상에 대한 속설들, 그다음에 잘못된 믿음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필요하겠죠. 우리들이 이거를 과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친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일단 속설, 그거에 좀 더 이렇게 신뢰를 두는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그 과학이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일본 외국의 시스템은 어떤가 그런 부분들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말씀하셨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걸 뭐 어떤 경우에는 10초, 20초 뭐 몇 초 전에 알려주는데 그 몇 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야말로 골든 타임이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당하는 게 아니라 오기 전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조금의 시간이라도 있으면 그걸로 해서 여러 가지 생명이라든가 재산의 확보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조금 더 속설을 갖고 흔들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진이 왔어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 나갈 것이냐. 그런데 조금 더 관심들을 가져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지진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원전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또 아파트도 유난히 많은 나라인데 어떻게 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박사님?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가 아는 구조물들 중에서 최상위에 존재하는 그러한 구조물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하면 그 흔히 얘기하는 원자로 부분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 원자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높고요. 우리가 아는 그 원자력 발전소의 일반적인 시설물조차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최대로 높은 그런 수준의 내진 설계 그리고 내진 성능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자력 쪽은 이제 워낙 좀 그 중요한 시설물이다 보니까 그 사회적인 관심도 많고 그래서 더 그만큼 대비를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파트 18층에 살고 있습니다. 네. 아, 다행이십니다. 그런가요? 제가 지금 마음속으로 굉장히 많이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는데 이걸 뛰어내려가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 책상 밑에 숨어야 되는지 지진 대피 요령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들 소개 좀 해주세요. 지진 대피 요령은 아마 많이 보신 것처럼 뭐 탁자 밑으로 숨는다.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평소에 어느 시간대에 어떠한 동선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그런데 그러한 진동시에 나가는 게 썩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는 어느 정도의 진동이 오기까지는 책상 밑에 숨고 다만 그런 정도 진동이 굉장히 큰 지진에서 무너지는 거는 뭐 어떻게 답이 없으니까 일단은 건물이 기본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본인의 중요한 신체, 머리라든가 아니면 뭐 다리라든가 그런 데 보호하기 위해서 탁자 밑에 숨는 거고요. 지진이 보통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한 번 지진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책상 밑에 숨었다가 만약에 때마침 진동이 좀 적어진다, 움직일 수 있는 정도 적어진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그러한 측면의 지진이 발생한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이미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허용 범위를 넘어선 거고요. 우리가 사회적인 허용 범위 내에 들어온 지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러한 지진 대비 체계 그리고 평상시에 훈련도 하는데 그 어린 학생들한테 훈련시키고 그러한 훈련 체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선에서 때마침 생각한 대로 잘 판단한다면 좋은 결과는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러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저조차도 어떻게 제가 대응을 해야 될지는 평소에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탁자 밑으로 숨어라.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주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집에 하여튼 튼튼한 탁자를 준비해 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조기 경보 시스템도 있고요. 인공지능도 있고 빅데이터도 있고 저희가 이제 지진을 예측하거나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고도로 발전한 과학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진이 우리에게 조금 덜 무서운 걸로 다가오진 않을까요, 선 박사님? 뭐 과학자분들이 다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자체에 다 동의는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모든 자연 현상을 100%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과학으로. 다만 지금 하나씩 더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제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의 어떠한 도구, 중간 매개체로 쓸 수 있는 게 빅데이터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아는 지식들을 좀 더 근거를 잡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체계로 우리가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발달해야 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발달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중간에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책자도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사회가 복잡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게 다시 복원되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그 여치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뭐 최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피해가 적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피해 여초가 그 정도 수준이 우리 이번에 똑같이 발생하게 되면 그거는 경험하지 않은 이상 우리가 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역시도 훈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역시도 우리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전에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면 충분히 없었던 상황들을 우리가 대비하고 그것들을 대책을 원만하게 세울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뭐 추가로 이제 저 오늘 우리가 모처럼 만에 이제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하나 이제 추가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세계적으로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사실 뭐 어느 나라에 갈 때는 그 예방 주사를 미리 맞고 가라 하는 이런 부분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일본 갈 경우에는 일본에 지진이 많으니까 어떻게 대피하는 것이 좋겠다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또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이제 그 내륙에 그 스촨 성에 그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4월 달하고 5월 달에 일어났더라고요. 결국은 그 중국 내륙 지방에 여행할 때는 4월 달하고 5월 달은 별로 좋지는 않다. 뭐 이제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더 그 과학적으로 준비를 해서 해외 여행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지진 재해에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좀 제공해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진은 이제 대비를 해야죠. 이제 김명수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우리 오늘 지진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지진은 우리 얘기가 아니고 남의 얘기, 그렇죠. 특히 이웃나라 일본의 얘기로 생각했었는데 이제 지진도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고 우리도 지진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지대는 아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인 지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행히 우리가 이런 지진 관측망이 그래도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또 이 내진 고층 건물에 대한 내진 설계 이런 것들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걱정을 할 적이는 아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대표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을까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걸 수습하는 건 문화입니다. 이건 우리가 과학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고 결국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그 제대로 빨리 원상복귀해가지고 갈 수 있는 문화를 갖느냐 이것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힘인데 그 가장 큰 필요성 중에 하나는 배려고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장 급하니까 내 것 먼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힘들기 때문에 내 거를 조금 더 내놓고서라도 공동체가 잘 될 수 있는 방향 그런 배려심을 가져야 되고요. 동시에 정부라든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갖고 물론 그 사람들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누구나 저 재난을 당했을 때 나도 누구나 다 당황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부족한 점만을 부각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일을 수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문화를 우리들이 지금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과학이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재미난 이야기를 풀어보는 과학톡에서 지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슈퍼컴퓨터는 일반 컴퓨터로는 풀 수 없는 대용량 정보 처리를 하는 컴퓨터라고 하는데요. 지능정보 사회에서 이 슈퍼컴퓨터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KTV 김가영 국민기자가 이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걸작 컴퓨터죠. 여기서 발동하는 호기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2016년 6월을 기준으로 세상에서 성능이 가장 좋은 컴퓨터는 중국에 있습니다. 그 이름은 선웨이 타이후라이트. 자그마치 1초에 구경 3천조 번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 가정용 컴퓨터 200만 대와 맞먹는 성능입니다. 슈퍼컴퓨터는 세계에서 성능이 가장 뛰어난 500대의 컴퓨터를 말합니다. 이 슈퍼컴퓨터라는 말은 1929년 미국의 신문사인 뉴욕월드가 처음 사용했는데요. 이후 컴퓨터의 성능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어떤 컴퓨터가 슈퍼라는 왕관을 쓸 자격이 있는지 경론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1993년부터 학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최고의 컴퓨터 500대를 선정하고 그 목록에 이름을 올린 컴퓨터를 슈퍼컴퓨터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슈퍼컴퓨터는 내일의 슈퍼컴퓨터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선웨이 타이후라이트는 2016년 6월 발표된 톱 500 리스트에서 1등. 적어도 지금은 슈퍼컴퓨터입니다. 슈퍼컴퓨터가 상대적인 개념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급속한 기술 발전이었습니다. 슈퍼컴퓨터의 정의를 새로 정하지 않으면 연구에 지장이 올 정도로 기술 발전은 대단했는데요. 1964년 시모어 크레이가 이끄는 연구팀이 제작한 최초의 슈퍼컴퓨터 CDC 6600, 1초에 100만 번을 연산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폰 5S의 그래픽 처리 장치가 1초에 768억 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사가 1969년 아폴로 11호에 실어보냈던 컴퓨터보다 이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이 훨씬 고성능인 거죠. 슈퍼컴퓨터는 과학 분야에서 복잡한 연산을 처리하고 시뮬레이션 실험을 하는 데 주로 활용돼 왔습니다. 슈퍼컴퓨터가 우리 가까이서 맹활약하는 분야는 일기예보입니다. 요즘의 일기예보는 과거에 비해 정확도가 훨씬 높은 수치예보 방식인데요. 수치예보는 컴퓨터로 대기를 지배하는 방정식을 풀어 날씨를 예측하는 기법입니다.
정확한 예보를 위해서는 기온과 습도, 기압뿐만 아니라 해양, 빈권, 생물권에 이르기까지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슈퍼컴퓨터의 계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실제 컴퓨터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시도된 최초의 수치예보는 6시간 뒤의 예보를 위해 최소 6주간 계산을 해야 했습니다. 슬픈 건 이렇게 계산된 기압과 바람의 변화값이 실제 대기 상태와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최근에는 슈퍼컴퓨터로 인간의 뇌를 탐구하려는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슈퍼컴퓨터 블루진을 사용한 블루브레인 프로젝트입니다. 미국의 컴퓨터 제조 판매사 IBM과 스위스 연방기술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인간의 뇌 구조를 슈퍼컴퓨터로 재현하려는 연구인데요. 쥐의 두뇌를 재현하는 데 필요한 초안을 완성하면서 고무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영어 단어 슈퍼는 대단하다, 굉장히 좋다는 뜻입니다. 슈퍼컴퓨터, 이 대단한 컴퓨터가 얼마나 더 대단해질지, 또 인간에게 어떤 선물을 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은 슈퍼컴퓨터의 성능에 달려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슈퍼컴퓨터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김명수 박사님, 이 슈퍼컴퓨터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가 얼마 전 알파고와 우리 이세돌의 바둑 대결로 이 슈퍼컴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 빅데이터 슈퍼컴에 의해서 결국 그 연산 능력이 굉장히 빨라지고 좋아진 거를 알고 우리가 도저히 예상 못했던 우리가 이세돌이 질이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 미니 슈퍼컴퓨터 이것이 우리 생활 패턴을 엄청나게 지금 바꾸고 있죠. 지금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니 슈퍼컴퓨터 없으면은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생활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나라는 미니 슈퍼컴퓨터로부터 시작되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저희 사실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통계 같은 것도 컴퓨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저희 사회과학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졌어요. 이렇듯 이제 실생활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뭔가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이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우주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더 좋아지고 있나요? 예, 사실 저도 박사학위 논문을 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로켓 설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하는 이런 그 시뮬레이션 하는 걸로 그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슈퍼컴퓨터를 쓰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것이 우리 각자가 다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좋은 슈퍼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저는 단순히 그냥 친구들 전화번호만 이용하고 있는 게 지금 반성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정말 미니 슈퍼컴퓨터를 제대로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이런 각오를 갖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연재해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지진을 포함한 자연재해는 많이 알려진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있고요. 그거는 시간에 따른 싸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자료를 미리 입력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고 그래서 컴퓨팅 퍼포먼스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는 그 예측할 수 있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는 다루던 영역이 뭐 동부가 거기만 있었는데 그거를 굉장히 넓은 영역을 확장하게 되면 신뢰도를 그만큼 높일 수 있고 그에 따른 영역이 2배 증가함에 따라서 입력되는 변수는 볼륨, 3차원 형태로 증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다루는 것 자체가 컴퓨팅 능력이다 보니까 얼마만큼 자연재해라는 측면, 지진을 포함해서 이걸 신뢰성 높게 빨리 알려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바로 컴퓨팅 능력에 달려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자연재해를 포함한 지진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우리 그동안의 연구나 지금 현재 개발되는 시스템들 자체도 컴퓨팅 능력에 굉장히 종속적입니다. 그렇군요. 저 궁금한 게 그럼 이석봉 대표님, 우리나라에는 몇 대나 있나요, 슈퍼컴퓨터? 슈퍼컴이 우리나라에 뭐 몇 대 있는 것도 중요한데 뭐 기상청에 있고 키스티가 갖고 있는 게 대표적이고 또 뭐 아마 군사 분야에도 있고 그럴 텐데 더 중요한 거는 슈퍼컴을 우리가 못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수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슈퍼컴 발달이
오랜 기간 동안에 투자해가지고 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 슈퍼컴을 우리 힘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와 그거에 대한 투자가 있었어야 됐는데 우리는 좋은 거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수입해오는 게 더 좋으니까 그게 더 빠르고 싸니까 그거를 수입해오자. 그래서 계속 그 우리는 외제를 수입만 해왔지 우리 손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은 그런데 자기 손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물론 수입해오는 것도 좋겠지만은 우리 손으로 어떻게 슈퍼컴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뜻을 모으고 실제로 이 뜻을 그 행동을 하는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토대가 될 슈퍼컴퓨터 우리 손으로 만들기 날을 기대하면서요. 오늘 과학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